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여고의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기숙사 건물은 1층과 2층이 실기 수업 교실로 사용되고 3층과 4층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방이 9개씩 있고 방이 꽤나 넓어서 한 방에 10명씩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의 방에 한 명씩 배치되어 방장으로 생활합니다. 어느 일요일 다른 친구들은 고향에 내려가고 방에는 저와 방장 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방장 언니는 책상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 없는 저희 방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싶어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방장 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울먹거리며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언니를 계속 달래주었고 10여 분이 지나야 진정이 된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딨어? 걔 어딨냐고. 언니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뒤로 저희 방 아이 중 한 명이 교복을 입고 언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에는 언니와 저 단 둘이었고 그 아이는 이미 주말에 고향을 내려가서 기숙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309호에 있는 한 친구가 저희 방으로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간 자율 학습까지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 앞에 방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왠지 이상하게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같이 가자고 불러 세웠는데도 친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못 듣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방에 따라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방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제 친구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방을 다 살펴보았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게 혼자라는 사실과 아까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버랩되면서 친구는 순식간에 공포에 잠식되어 제 방에 온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309호를 시작으로 귀신을 봤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방인 301호, 3일 후인 309호,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른 방들도 계속 귀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기숙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고 방에 들어왔더니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던지 기묘한 소음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세게 밟고 가서 불을 켜봤더니 방 아이들은 전부 깊이 잠들어 있었다던지 말입니다. 덕분에 303호 아이들은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학교 기숙사라는 폐쇄 집단적인 공간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고 차츰 안심해 갈 때쯤 자려고 누운 아이들 중 2명이 방 귀퉁이의 창문 근처에서 공중에 떠있는 아저씨를 보았답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 인원 10명 전원이 한 번에 같이 월경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기숙사의 같은 방 아이들이 주기가 비슷해지는 일은 흔하지만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선 그 이전 월경이 끝난 지 2주밖에 안 지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신은 종종 목격되었는데 기숙사가 약간 술렁이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서워했나 싶습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뭔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든 입시에 억눌린 우리들의 마음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영안실. 인테리어 가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옥상으로 빨래를 널러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왠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는 친구가 따라왔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하얀 사람이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반신은 사람의 형태인데 하반신이 마치 유령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신이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약 10초 정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회사 사람들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기숙사 생활하다가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 회사 선배가 그런 건 예산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선배가 말하길 자기가 기숙사에 있는 동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방 입구에서 자길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면 이미 사라지고 없고 기숙사를 나갈 때까지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선배는 결정타를 날려주었습니다. 회사 옆이 병원 영안실이라서 가끔 하늘로 가는 영혼들이 기숙사를 지나친다고 말이죠. 제가 어제 본 것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시원의 처녀귀신. 문득 고시원에서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재수하던 시절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에 입실할 때 창문 있는 방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몸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고 결국 한 달 만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창문 하나 있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긴 첫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감도는 아름다운 밤. 달빛을 이불 삼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른거리는 게 느껴졌고 살짝 눈을 뜨자 저는 침대에서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밖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던 방은 3층이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창밖에 어떤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밖에서 목을 맨 것처럼 말이죠. 이윽고 저는 고시원 총무실로 달려가서 총무한테 누가 창밖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이야기했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총무와 함께 제 방으로 달려가자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저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애써 잊으려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문득 눈이 떠져 창을 바라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총무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총무와 함께 오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총무가 절 또라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밖에 목을 맨 여자를 봤고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고시원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옮긴 후엔 창문이 없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마네킹. 잘 살고 있던 어느 부모와 딸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하고 행복한 이 가족의 삶을 시샘하던 이모가 그만 질투심에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뒤에 부모를 죽여버렸다. 이모는 보험금을 차지했고 아직 어린 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은 이모가 범인일 거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놀래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그녀는 돈을 구해서 마네킹 제작사에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살아있던 당시에 엄마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집안에 배달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딸은 이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이모를 불렀다. 그리고 이모와 같이 집에 갔다. 집에 가보니 벌써 마네킹이 와 있었다. 마네킹은 무척 정교해서 진짜 같았으며 눈을 부릅뜬 듯한 표정이었다. 마네킹에서 말하는 듯 소리가 나왔다. 내가 여기에 웬일이니? 그 모습을 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모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딸은 씁쓸한 기분이면서도 마네킹의 음성 장치까지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곧 초인종이 울렸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마네킹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배달원 한 명이 그제야 주문한 마네킹을 등에 지고 와 있었다. 그럼 방금 전에 마네킹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5번째 이야기, 인형 괴담. 나는 직업 특성상 전근이 잦아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맨션에, 때로는 셋집에 들어 삽니다. 내가 야마구치의 학이라고 하는 곳에 전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집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혹해 잠시 동안 집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깊은 산 속에 있는 집이었던 데다가 크기는 해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산지 1개월쯤 지났을까. 딸이 집에 정원에서 묘한 상자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집 안도 정원도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청소했던 터라 꼼꼼히 살폈었지만 그런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상자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영감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상자에서는 왠지 모르게 매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 불길한 상자를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차는 불꽃에 휩싸였고 친구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나의 친구가 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옷으로 옮겨붙어 오른팔과 얼굴의 오른쪽 반 정도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친구에게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친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몸이 구워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나는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조사했습니다. 그 상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사하려고 손을 뻗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형이었습니다. 전부 3개였죠. 한 개는 전부 타 있었고 하나는 오른쪽 절반만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형은 지극히 보통의 일본 인형으로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탄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뒤를 보았을 때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내가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린 인형은 검기되어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은 인형의 등 뒤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아직도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특별히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 이외에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습니다. 왜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던 걸까요? 이 집에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야마구치에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절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가끔 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희 절에서 거두어 두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공양한다고 하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에요. 6번째 이야기, 저주가 적혀있던 종이. 헌 옷집에서 청바지를 샀는데 주머니에 2cm 정도 폭에 접힌 종이가 나왔다. 헌 옷 주머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고 해서 별 신경은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다버렸는데 며칠 후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그 종이가 또 나왔다. 이때부터 상당히 무서워져서 친구를 불러 그 종이를 펴보도록 부탁했다. 친구는 이런 기묘한 것을 아주 좋아해서 기뻐하며 왔지만 그 종이를 펴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모르는 편이 좋아. 이 종이는 내가 공양해 둘게. 나는 따로 믿는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낮에도 듣지 못하는 겁쟁이기 때문에 내용은 듣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친구는 스쿠터에 치여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분명 그 종이 탓이라고 생각한 나는 친구에게 종이의 내용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다.
친구는 상당히 기가 죽어서 평소의 건강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그런 상태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사고까지 일어난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그 종이는 관계가 없다며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알려달라고 조른 끝에 친구는 드디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아있는 거야? 라고 잡다하게 글자가 휘갈겨 써 있었다는 모양이다. 덧붙이자면 그 종이는 친구가 신사에서 공양했다고 한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은 무서운 이야기가 머리에 달라붙어서 잘 수가 없다. 7번째 이야기, 그녀에게 고백하러 갔다. 어느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에게 최근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생겼다. 심야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아파트의 창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가 있다. 그 소녀는 실증도 나지 않는 듯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도 그런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소녀의 존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그는 아파트의 소녀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다. 뛰는 가슴을 겨우 억누르며 계단을 올라 드디어 소녀의 방 앞까지 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다. 부재 중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의외로 저항 없이 문이 열렸다.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다.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소녀는 창가에 목을 매달고 있던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8번째 이야기, 눈 오는 날의 방문자.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절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에 있다는 게 답답했는데 점점 익숙해져 공부에도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겨울밤. 한참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지스님도 안 계셨던 날이었고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스님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한밤중에 누가 날 찾아왔을까라는 호기심이 먼저였기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의 앞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방 앞에 마루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만 해서 무료했던 터라 발자국을 계속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절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되고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전망이었죠. 평소라면 위험해서 오지 않았던 벼랑 근처였습니다.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발자국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발자국은 사라져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밤에는 눈이 오지 않아 새로 내린 눈에 발자국이 지워질 리도 없었을 텐데 저는 곧바로 산에서 내려왔고 다행히도 더 이상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트라우마.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당시 자동차를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모을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깊은 밤중 몇 시간을 내리 달렸을까. 문득 배가 아파왔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여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으니 샛길을 타고 조금 더 들어간 곳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노상에서 대충 볼일을 보고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겸해서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터덜터덜 걸었다.
어디선가 벌레가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잠시 멈춰서서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는데 그 소리에 어슴풀에 섞여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설마 야외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호기심이 생겨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의 근원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풀숲 너머로 언뜻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몸을 낮추고 좀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자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다. 진짜로 하는 건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관계를 가지는 남녀치고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웠다.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는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손에 식칼을 쥐고 여자의 목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칼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입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허공에 흔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끝은 저항을 무의미하게 했다. 식칼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멋너갔고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부스럭하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 다가온 그들도 한통속이었다. 나는 일어서려던 움직임을 멈추었다. 하기사 이렇게 인 적이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 따위 있을 턱이 없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만약 일어나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요란하게도 해치웠구만. 옷에 다 튄 건 어쩌려고 그랬어. 확인 사살 안 해도 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 속에는 가벼운 웃음소리마저도 섞여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하나라도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그들은 얼추 5명은 되어 보였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시체를 담은 까만 비닐백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서 차의 번호판을 언급하거나 차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내 차의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추었다. 전원이 말을 멈추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나는 그저 죽은 듯이 웅크렸다.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주섬주섬 시체를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검정백 속에 넣었다. 지퍼 올라가는 소리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불쾌한 오물 냄새가 강렬하게 퍼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시체를 들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고 난 후에도 숨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 멈췄다. 내 차가 있는 곳이다.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최대한 차를 세운 곳에서 멀어지고자 바다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좁디 좁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또 다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깨고 수색이라도 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지만 나는 아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즈음 나는 혼잡을 틈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다. 한참 동안 백사장을 어슬렁대다가 슬그머니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보았다. 어제 본 살인 현장에는 물론 쳐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내 차 역시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곳 없이 멀쩡해 보였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싶던 나는 걷던 그대로 차를 세워둔 곳을 지나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관 지역까지 걸었다.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다 다시금 차에서 가까이 있는 해변으로 가서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긴급하게 출발시켜 맹렬한 스피드로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나는 휴게소에 들려 물을 사 마셨다.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지만 겁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에 빠져 차를 타러 돌아왔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아까 탈 때는 몰랐는데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로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 차는 일절 타지 않게 되어 그 차는 팔아버렸다. 몇 년 후에 전근하느라 먼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 해변에 갈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다. 10번째 이야기, 갑자기 찾아왔던 그녀. 3년 전에 맨션에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지만 아직 자취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많이 불편할 때 옛 여자친구의 꿈을 꾸었다.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여친이었는데 어느 깊은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보니 예전의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게 참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모처럼 만난 거라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말하니까 집에서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오므라이스를 만들게 했다. 그녀가 오므라이스를 접시에 담았을 때 눈앞이 흐려지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에는 오므라이스가 2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1년 전에 죽었고 게다가 그날이 기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목까지 맛있게 먹었다.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11번째 이야기, 일본 단체 여행. 학교에서 단체로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이었기 때문에 방은 여럿이서 함께 배정받아 쓰게 되었지요. 일주일 동안 오사카에서 출발해 도쿄를 둘러보고 귀국하는 코스였습니다.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던 도중 5일째 밤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3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레 다른 친구 2명이 졸립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룸서비스로 맥주와 안주를 잔뜩 시켜놨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너희 먼저 자. 난 TV 좀 더 보다 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구들이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복도에서 얼음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맥주에 얼음을 넣고 안주와 함께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어느샌가 저 역시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데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눈만 겨우 움직여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자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호텔 방문 쪽에 천장 구석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쉽게 납득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갈색 단발의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팔 와이셔츠에 갈색 니트 조끼, 체크무늬 치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아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피부는 혈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창백했죠. 백인의 하얀 피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흰 도화지처럼 새하얀 얼굴이었습니다. 눈 역시 동공이 풀려 있어 눈빛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녀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젠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식은 땀이 뻘뻘 흐르고 난생 처음 눌린 가위에 당황한 채 그대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가위에서 풀려나는 법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마저 포기하고 그저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어 눈알만 굴리는 수준이었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앉은 채로 스르륵 하고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팽이 같은 매우 느린 속도였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게 여기까지 오면 나는 죽겠구나.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느새 옷도 다 차려입고 짐까지 싸두었더군요. 저는 후다닥 일어나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마구 던졌습니다. 너희 귀신 못 봤어? 나만 본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나에게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며 핀잔을 주었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꺼져 있는 TV에 눈이 갔습니다. 어젯밤에 TV는 누가 껐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꺼져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먹던 얼음은 누가 버린 거냐고 물었지만 얼음통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제가 가져왔던 얼음통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일이 꿈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는 제가 전날 밤에 얼음통을 올려뒀던 자리에 물기가 흥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얼음통은 결국 복도의 얼음 자판기 앞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층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귀신은 과연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제가 잠든 뒤 방안을 정리해 뒀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삼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두 명의 여자. 저는 경남 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단장면 표충사 얼음골 쪽에 살다가 지금은 시내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불알 친구의 삼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밀양 시내에서 표충사를 가려면 국도를 타고 20분을 들어와야 표충사를 갈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타 지역에서 표충사로 많이들 놀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충사로 오다 보면 태릉리를 지나 아블리로 넘어오는 산 중턱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놀러 오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 모르시겠지만 단장면 사람들만은 그 길이 예로부터 무서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마을을 지킨다는 큰 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최근에 길을 냈지만 그 나무만은 자르지 않고 도로를 내기도 했죠.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을 적부터 학생들이 밤에 공부를 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엔 항상 그 길에서 도망치듯 뛰어서 집으로 갔다는 소리도 많았답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귀신이 많았다는 거겠죠. 친구네 삼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밀양 시내에서 잔치가 있어 늦은 밤까지 잔치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셨었다네요. 근데 술을 많이 마셔도 정신이 멀쩡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차를 타고 20분이 되는 거리를 혼자 들어오셨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인데 그 코너길에서 한 300m만 더 가면 유원지가 있고 그 당시 여름엔 그 밤길을 술을 먹고 걷는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간간히 보이곤 했다고 하네요. 한참 술에 취해 운전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코너길을 다다랐을 적에 저기 앞에서 어떤 여자분 두 명이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차 라이트가 비추니 그 여자들이 차를 세웠다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촌은 취기가 올라 있었고 기분도 좋은 상태에서 젊은 처자 두 명이 이 야심한 밤길에 차를 세우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차를 세우셨다네요. 그러곤 차를 탔는데 여자 한 명은 조수석에 타고 다른 여자 하나는 뒷좌석 정가운데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차를 바로 출발을 시켰는데 삼촌이 곁눈질로 봤는데도 두 명의 처자는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곧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그 처자들이랑 잠시 담소나 나누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줄 생각으로 말을 걸었다네요.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집이 요 근처에 있는데 밀양 물 좋고 참 놀기 괜찮지에 그 코너에 다다르는 짧은 시간에 삼촌이 말을 걸었음에도 그 여자들은 말이 없었답니다. 머쓱해진 삼촌은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에? 하고 오디오로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차는 그 코너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있는 여자가 삼촌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렸답니다. 엔간해서 여자 손바닥으로 남자 얼굴을 친다고 해서 핸들이 반대로 꺾이겠습니까? 그 여자가 삼촌 턱을 밀다시피 치자 삼촌 차는 그대로 20에서 30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엔가 정신을 차리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는 뒤집혀 있고 언제 차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왜 몸이 안 움직이나 돌려봤더니 그 사고 난 차 안에서 아까 태웠던 그 2명의 처자가 얼굴에 피가 떡이 돼서는 조수석에 있는 여자는 삼촌의 다리를 힘껏 잡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운전석 뒤로 해서 삼촌 목을 조르면서 차에서 절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삼촌은 그제서야 인연들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온갖 발버둥을 쳐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년들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얼마 전에 태어난 아들내미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이소 부탁합니다. 집에 마누라도 있고 해. 진짜 한번 보고 죽게 해주이소.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년들에게 빌기도 하고 울상으로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몸에 힘이 풀리면서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혹시나 그년들이 쫓아올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집 방향으로 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은 다리뼈가 부서진 상태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10분쯤을 달렸나 근처 유원지에서 장사를 하시던 친구분을 만나셨고 내 차 사고 났다. 지금 경찰하고 앰뷸런스 좀 불러도 내 지금 귀신의 시인 것 같다. 내 차에 귀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간신히 앰뷸런스를 타고 삼촌은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연들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일단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로 가서 사람을 구하는 게 급선무 아니었겠습니까? 낭떠러지에서는 레카도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그 지점으로 가서 차를 확인했는데 안에 사람도 없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네요. 다음날 레카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여자의 흔적과 혈흔 등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 친구네 삼촌은 그 뒤로 아주 잘 살아 계시고 종종 친구를 통해 삼촌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불알 친구도 매번 너무 충격적인 실화이니 삼촌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또 듣고 한답니다. 13번째 이야기, 상자괴담. 내가 9년 전부터 계속 고통받으며 후회해왔던 공포의 기억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년 전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3년째가 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계장이었고 내 밑에는 4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일주일에 2번씩 언제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이야기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4명이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아이군이 정확히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크기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덜너덜한 것이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로 옛날에 유행했던 유빅 큐브처럼 나무결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군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상당히 옛날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전부터 있었던 물건 같습니다. 아버지는 열어보지도 못했고 어차피 전쟁 후에 폐허해서 주운 거라면서 나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아이군은 말했습니다. 그 상자를 2대에 걸쳐 물려받았는데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영감 같은 게 있던 걸까요? 종종 나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발이 하나 모자라거나 아예 없는 작은 동물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T군과 Y씨가 교대로 그 나무 상자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열려버리는 것을 내 영감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나무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고 택시를 잡을 때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시간상으로도 무리였습니다. 그날은 모두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이군이 전날 나를 제외한 2명이 흥미를 보였던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근처에 3명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이가 나빠질 각오를 하고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아이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꼭 우리 형처럼 말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 있다는 듯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업무를 보고 있던 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은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뒤 4명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홀짝홀짝 마시며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티군이 이 멋진 광경을 4명이 함께 사진으로 찍어두자고요. 라고 말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줄기가 굵은 훌륭한 벚나무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훌륭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리도 없고 열린 장소였기 때문에 플래시가 반사돼서 변색될 리도 없었지만 사진이 어째서인지 전체적으로 얇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티군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티군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찍어서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필름은 넉넉하니까 한 사람씩 찍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3명이 순서대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사진입니다. 다행히도 사진은 깨끗하게 잘 찍혔습니다. Y씨의 사진 역시 잘 찍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차례였던 아이군이었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은 아까 찍었던 것보다 어째서인지 붉은 빛이 강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한 장 더 찍어보니 아이군의 주위에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가까운 얇은 비닐 같은 것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도 아이군은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티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고 티군은 뭔가 이상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들은 티군에게 달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란 손이 아이군의 상반신의 사방팔방에서 얽혀서 아이군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손이 닿지 않은 하반신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군은 이 사진을 보고 겁에 질려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인쇄실에서 복사를 하면서 나무 상자를 만지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너덜너덜한 포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손톱과 머리털이 다발로 들어있어서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그대로 소각로에 버렸어요. 우리들은 곧 그것을 절에 가져가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공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절의 주지 스님이 말하길 당신들이 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사진을 공양해봐야 영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 나무 상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공양하면 안에 갇혀있던 혼도 구제됩니다. 부디 가지고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군에게 있어 그날은 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군이 어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집 근처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반신은 불타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말려 들어가 같이 타서 눌러버리고 상반신은 거기서 20m는 더 날아가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나와 티군 그리고 Y씨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무 상자를 받아 그것을 절의 주지 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이 상자는 원념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이 영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양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이군이 죽는 데까지는 겨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주지 스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독경을 전해 듣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우리들이 그 상자에 관한 것을 거의 잊어버렸을 무렵
Y씨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스토브의 불완전 연소였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나와 T군뿐. 무서워진 우리는 회사에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이곳에서 도망치면 영혼들도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느 한쪽이 홀려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저 어설픈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악몽 같은 9년이었습니다. T군은 전근을 간 뒤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산으로 인해 T군의 아내 역시 건강이 나빠져 중병을 앓다가 그 사건으로부터 6년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탓일까요? T군마저 그 다음에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심장 박동이 갑작스레 심하게 뛰는 일이 잦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동료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14번째 이야기, 식물인간 실화괴담. 가수 연습생을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외모에 또 애교가 많고 선천적으로 쾌활한 성격이라 연습생 시절부터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둥 여러모로 기대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으므로 많은 소속사 스카우터들이 눈독을 들였지요. 하지만 이 재능만은 17살 소녀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교통사고라고 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가 찢어지는 끔찍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쌓인 승용차가 가볍게 소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매우 불행하게도 소녀의 중 척추 부근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뇌의 명령체계가 뉴런을 통해 신체로 전해지는 곳이지요. 식물인간이 된 것이에요. 매우 운이 나쁘달 수밖에 없죠. 그녀의 사고 소식은 데뷔하지도 못한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팬카페의 남성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또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채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죠. 보통 식물인간을 관리하는 병실은 엄중합니다. 과거의 장기밀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다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간병인이 개인마다 딸려 있고 이들은 1시간 동안 환자를 살피고 또 1시간가량 쉬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환자를 보살핍니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의식불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은 특별병동으로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도에는 CCTV까지 있지요.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아픈 그녀를 문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심은 더했죠. 많은 친척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지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는 그들의 노후 생활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녀의 산소호흡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친척들과 팬들의 방문은 뜸해졌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데뷔하지도 못한 연습생 중 하나였고 자신의 자식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다 떨어지자 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비를 대고자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환자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바지를 움켰죠. 간병인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마치 그 광경을 못 본 것처럼 태연히 물었죠. 누구신가요? 이곳은 격리 환자 병실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는데. 그 남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예요. 걱정돼서 간병하러 왔습니다. 간병은 의심했고
남자를 접수처에 데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자는 여환자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19인 그녀의 사촌 동생은 16살이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간병인은 당연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철없는 10대 소년이 한순간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촌 누나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소년을 만나면 가볍게 경고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비대한 덩치의 소년의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욕망에 찌든 눈망울은 간병인에게 잊혀지지 못했어요. 간병인은 이때부터 모종의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는 병실 내부에는 CCTV를 둘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실 천장 구석에 몰래 달아두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접수처에 문의하여 소년이 주말을 통해 한 번 문병을 왔다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병인은 카메라를 회수하여 집에 가져와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어요. 16살 사촌 동생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간병인 자신이 정확히 한 시간을 쉬는 타임이었어요. 소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바지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사촌 누나의 병원복을 우직스럽게 헤쳤습니다. 상의 단추를 풀더니 하의를 내립니다. 침대에 올라섭니다. 그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헐떡이며 움직이는 소년의 퉁퉁한 엉덩이 외에 간병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20여 분 뒤 소년은 침대에서 나려와 자신의 옷을 여밉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촌 누이의 바지를 올리고 상의 단추를 채웁니다. 잠시 누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옆에 의자에 털썩 앉고 가져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1시간가량 지나자 소녀의 부모가 옵니다. 간병인은 테이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 무심한 친척들에 비해 너밖에 없구나. 번거로울 텐데도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녀는 대답해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 누나를 돌봐드리는 것일 뿐. 간병인은 곧바로 부모에게 알린 후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녀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간병인이 촬영한 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되었지요. 테이프를 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어머니는 혼절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뭔지 신문했습니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사촌 누나를 남몰래 연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연습생으로 데뷔하고 그녀가 이번에 누워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팬들의 말에 누나의 사진을 찍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대략 1년여간 의식 없는 사촌 누이를 겁탈해왔던 셈입니다. 소녀는 여기서 실형 처분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충격적인 범행은 또 밝혀졌습니다. 19 소녀의 자궁이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은 검사 결과에 의해 또 한 번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주먹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죠. 소녀는 20여 년이 넘는 실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 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